최근에 그림책 한 권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책을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 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그림책의 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그림책이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즐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의 언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인생책방에서도 언젠가 그림책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인데요. 이시안 작가님,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네, 오늘은 신화보다도 더 신화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런 고전입니다. 작가는 호메로스고요. 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신화보다 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니까 뭔가 방대한 서사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한 남자가 고향을 떠나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방대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그럴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실제로 그리스에서 그 거리를 가면요 15일 정도 걸린대요. 15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 돌아가는데 20년 걸린 이야기거든요. 광야네.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멀고도 험한 길이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그 길을 떠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연합군들이요 오디세우스한테 찾아오는 거죠. 너도 같이 싸우러 가자. 찾아오는데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여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이 있었어요. 이 사람 덕분에 여러 가지 계략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기고요. 특히 우리가 트로이 전쟁하면 아시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 네. 트로이 목마를 제안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략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겼잖아요. 여기까지 10년 걸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럼 이제 돌아가면 되잖아요. 15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렇죠. 이제 얼른 가면 되겠네. 돌아가는데 이제 부하들과 같이 바다로 귀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모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외눈박이 그 거인의 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에 억류가 돼요. 그 외눈박이한테.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외눈박이 눈을 멀게 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외눈박이 거인이 사실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바다의 신. 그래서 아빠한테 이릅니다. 네. 아빠, 제가 나 눈 멀게 했어. 이러니까 포세이돈이 저주를 내려요. 그 가는 김에 파도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주죠. 그 세이렌이라고 아시죠? 그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세이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괴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귀향까지 10년이 걸린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로이 전쟁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참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10년, 그리고 귀향도 10년, 이쯤이면 모르겠다, 그냥 눌러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하지만 끝까지 가가지고 귀향에 이르죠.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위기 대응 만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생존 왕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외눈박이 괴물을 죽일 때 처음부터 이름을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억류됐을 때 넌 이름이 뭐야? 네가 대장 같은데? 라고 하니까 노바디라고 해요. 노바디라고 해서 그 먼저 눈을 멀게 하거든요. 세이렌도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홀린다니까 그 지혜로 이제 자기들 부하들은 이렇게 귀를 막게 하고 거기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기는 또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돛대에 자기 몸을 묶고서 듣거든요. 그런데 세이렌 입장에서는 내 노랫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킬라와 카리부디스 사이라는 그런 그 영어의 관용구가 있어요. 이게 스킬라와 카리부디스가 바다 괴물들입니다. 이쪽은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 있고요. 이쪽은 다 빨아들이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6개 머리가 있는 대로 지나갑니다. 네. 그럼 6개의 머리가 6명의 부하만 탁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라는 이 관용구는 말하자면 진퇴양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럼 모두 다 잃을 것인가? 6명만 잃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냉철한 판단을 하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지혜와 판단,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거.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나는 오디세우스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눌러앉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끝까지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디세우스는 이기는 영웅이라기보다는 뭔가 견디는 영웅, 끝까지 견디는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럼 뭐 고향 마을이라던가 뭐 사람들, 가족들 다 변했을 것 같은데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고향을 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가려고 했던 거는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페넬로페, 그다음에 아들 텔레마코스. 이 둘이 여기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향이 단지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포인트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아내 페넬로페는요,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지금 자리를 비웠잖아요. 네네. 구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 20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구원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들 텔레마코스는요, 아버지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해요. 물론 못 만났지만.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인 기다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여기 돌아가려고 했던 거는 이 고향이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있던 곳이잖아요. 결국 고향 이꼴 사람이다. 이 오디세우스한테서도 고향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두 사람한테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지향점은 역시 사람한테 향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의 존재의 본질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단순히 고향에서 끝났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뭐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를 기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그래, 있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채워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가령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없었던 거죠, 20년 네네네. 동안. 네. 이 사람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 명사처럼 됐거든요. 오. 네, 그 사람 이름이 멘토입니다. 아, 멘토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멘토가 거기서 나온 그렇군요. 거예요. 나의 멘토다 하는 그게.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금 3,000년 정도의 시간을 넘어서 그 단순한 영웅의 여행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결국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네요. 야,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나의 향해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누구를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끝나고 나면 바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고전 읽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오디세이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계속해서 저희가 사회 명사들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뭐 가수, 화가, 작가, 정말 그야말로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삶을 무대로 아주 유쾌하게 펼쳐내고 계신 분입니다. 조영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1, 2, 3, 4.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인사부터가 굉장히 자유롭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 아유, 뭐 여전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늙었죠? 뵙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온 것 같고요. 아니 최근에 팔순을 기념하는 기념식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팔순이라니요. 여전히 청춘의 기운을 뿜어내고 계시는데. 애들이 맨날 생일인데 네. 뭘 생일 잔치 하냐. 네. 여자친구 중 하나가 TV PD야. 오. 그래서 걔가 뭐 찍어야 된다고 네. 한 수 없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 팔순 장치의 그 플랜카드 보셨어요, 진영 씨? 그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뭐라고 돼 있었냐면 죽을 때까지 산다. 어.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철학적이면서도 왠지 선생님다운 뭔가가 위트가 넘치는 문구거든요. 위트가 아니라 그냥 정직한 거죠. 네? 아니 진짜 그 의미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아 죽을 때까지 그냥 산다. 그렇죠. 근데 당연한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아니에요. 당연한 그렇지. 얘기인데 뭔가 심오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되게 유명한 말이 그 요기베라라고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근데 너무 야구 선수가 그러니까 너무 그 네,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렇지, 네. 똑같은 얘기죠. 네, 그거를 조영남 선생님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산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는 뭔가 철학이 담겨 있는 뭔가 다른 네, 의미가 뭔가 있을 의미를 것 주는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왜냐면 보통 어르신들이 아유 죽지 못해 산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산다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선생님다운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근데 뭐 노래도 그렇고요. 뭐 음악, 그림, 글 정말 모든 걸 다 아주 열정적으로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가장 뭐 관심 갖고 하는 활동은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따로 없고 네. 시간 나면 그냥 TV 보다 뭐 신문 보다가 네. 할 거 없으면 그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시 가듯이 네. 네. 똑같아요. 저는 그림 좋아하는 게 네. 낚시 하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네. 몸에 뱄죠. 네. 자, 오늘 조영남 선생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을 들고 오시려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들고 오셨어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의 날개.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지식인 나의 분열된 자아와 내면 의식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 날개. 현실과 단절된 방 안에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채 살아가는 주인공이 5번의 외출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와 날개를 되찾으려는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날개는 난해한 작가로 알려진 이상을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로 재평가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상의 날개 사실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고 그렇죠. 언어 영역 문제로도 항상 나왔던 그렇죠.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상 덕후 이상 덕후. 오. 평생 그랬어요. 네. 딴 사람 뭐 해밍웨이 뭐 이런 사람 말고 이상만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고등학교 한참 때부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워하죠. 네. 그거 어려워하는데 시만 어려워요. 이상의 날개, 네. 그 단편 같은 거, 네. 권태 이런 수필은 네. 그 실존 철학의 전부 대표적이야. 네. 그러니까 까미의 뭐 이방인, 그 사르트르의 구토, 네. 이걸 능가하는 그 권태가 수필이 네. 그런 실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의 덕후가 되신 거예요? 예. 작품을 예. 접하자마자? 예. 오. 아니 그 희한하더라고. 네. 왜 다른 날개는 네. 알아먹을 수 있게 썼는데 시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썼을까? 너무 희한하잖아. 네. 궁금해가지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겠다. 봐봐야겠다. 예, 예. 이상의 시 네. 네. 100몇 편 남아있는 거. 그걸 내가 찾다 보니까 네. 시를 완벽하게 해설한 책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썼죠. 와. 진짜요? 해설. 이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이야. 너무 시가 난해하니까. 뭐 이게 오감도 1편에 보면 네.
13명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아버들도 그거를 중앙일보 이태호 문학부장할 때 30회를 싣기를 했다가 15번 하고 그만둬요. 네. 항의가 너무 들어오니까 독자들이 불질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두 네. 번째 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버지가 뭐 좋은 쪽이야.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시냐. 세 번째도 또 마찬가지야. 네. 그럼 네 번째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부장이 사직서를 들고 다녔어요. 하시라도 사직서를 내려고. 근데 15평까지 다 나네. 평생 국문학자들의 네. 그 연구 대상이 된 거죠. 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걸 풀이한 시도 쓰셨고 네. 그만큼 이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네요. 이상책을 2권 내셨잖아요. 네. 한 권은 지금 시 해설이고 네. 또 한 권은 또 뭔가요, 그러면? 내가 하도 이상을 좋아해서 네. 어느 정도를 좋아했냐면 네. 이상이 피카소하고 맞먹고 이상이 실전 철학의 니체 철학적으로 니체에 맞먹고 네. 천문학자 아인슈타인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이 사람하고도 머리가 그 맞먹고 정도로. 심지어는 구스타프 말러 예, 교향곡을 음악가. 제일 잘 쓴 네. 구스타프 말러하고 이상이 주도해가지고 그룹을 사운드 밴드래. 그래서 피카소 기타 치기 하고 니체는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 치고 네. 아인슈타인은 원래 바이올린을 잘했어요. 그 말러한테는 지휘를 시키고 네. 이상은 노래하고 와. 노래를 왜 하냐? 하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 시 중에 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시를 썼다. 그게 이런 시라는 게 있어. 이런 시. 우리나라 연시가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사랑하는 진달래, 뭐 소월 진달래 네. 이런 걸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연애 시를 쓴 거예요. 책 제목이 어떻게 그래서 되나요? 네. 이상과 5명의 아이들, 5명의 다섯 명의 아이들. 오. 서태지 아이들 뭐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이제 네. 나오셨을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시다가 이상 얘기만 하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입이 열려. 이상하게 그냥. 아니 이상 얘기만 너무 하니까 좋아하시는 이상하게 거예요. 입이 열리셨는데 이 정도면 이상 팬클럽 회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네. 내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네. 이런 이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네. 포브스라는 유명한 경제지에서 네. 10대 강국을 발표했어요. 어. 금년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알아? 몇 등이에요? 6등이야. 와. 일본도 제끼고 와. 프랑스도 제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이제는 6위 국가의 자세를 취해야 돼. 이렇게 좀 어깨도 펴고. 그럼 말도 그렇게 좀 점잖게. 네. 진짜 너무 우리 선생님이 이상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죠? 이상의 시 해설서도 쓰시고 예. 이상 탄생 100주년에는 수염도 따라 기르시고 그야말로 이상이 오래된 것 같죠? 네. 우리 아버지하고 더 같은 시대야. 와. 조승철 씨하고. 야, 진짜 그야말로 이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수 조영남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상의 이상입니다. 이거 예, 책 제목이에요. 제가 제목으로. 예, 선생님이 쓰신 이상시 해설서인데요. 이상은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의미를 얘기해 주실까요? 이상은 소설도 네. 세계 최고의 소설을 썼어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이상이 보통 소설하고 틀려. 의식의 흐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의식의 어렵죠. 흐름이라는 게. 네.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신소설을 쓴 거고 시도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진달래꽃 이런 건 정지용 뭐 향수 이런 건 평범한 시고 네. 그 이상 그걸 뛰어넘는 현대 시를 썼어요. 이 피카소가 피카소 시집 피카소가 보셨어요. 예. 시집을 냈어. 네. 한 2, 3년 동안은 시만 썼어요. 와. 이 피카소를 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근데 이 피카소는
일부러 못 알아먹게 쓴 시를 썼는데 이상은 그 못 알아먹는 거에 문학성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피카소를 능가하는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렇죠. 그게 이상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보면서 이름이 왜 이상할까? 글도 이상한데 저 같은 범인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름도 이상하고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이상이라는 이름이 예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명이죠. 예. 김혜경인데 아, 그래요? 서울 공대 말하자면 서울 공대를 1등으로 나왔어. 똑똑한 분이신 진짜 거예요. 천재. 똑똑하네요. 천재지. 네. 그래가지고 무너진 중앙청 있죠. 네네. 그거 할 때 일할 때 작업 반장이었어. 그러니까 인부들이 이상, 긴상, 김씨, 이씨. 조상, 뭐 네, 이렇게 조상. 건상 하듯이. 이상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걸 이름이 김혜경에서 바꿨죠. 그래서 이상이 됐구나. 근데 평소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상의 시에 매료돼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날개는 또 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소설집이죠. 단편이고요. 어떻게 이 날개와 시가 좀 다르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이상이 날개나 권태는 우리말을 써가지고 네. 순수한 글을 쓴 거예요. 알아먹게. 네. 이 날개라는 시는 그 소설의 틀을 바꾼 사람이야. 그 현대 소설을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편들 있잖아. 네. 그 손학비, 무렵. 김유정의 땡볕 이런 거. 감자. 그런 건 무슨 스토리가 다 있어요. 네. 감자나 이런 네. 거. 이 사람은 스토리는 없어. 네. 그냥 의식의 흐름이야. 네. 18 자기 부인이 밤마다 돈을 갖다 주는데 그거 쓸까 말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날고 싶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날 잡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설을 쓴 거죠.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새롭다는 게 의식의 흐름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한 그렇죠. 의미에서 예. 네. 모더니즘의 시발점 같은 그렇죠. 네. 그 한국 단편집에서 유일하게 네. 날개가 의식의 흐름을 나머지들은 다 그냥 소설 같은 소설들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동안 맛봤던 것과 다른 글이었으니까. 그 이상이라는 사람은 딴 세상 살고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폐결핵이야. 내가 지금 80 잔치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게 이상은 30을 못 남겼어요. 네. 28살 때 네. 죽어.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렇게 수없는 글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 보내라고 네. 다 써놓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상의 날개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 중에 시작 부분 박제가 된 천재라고 네. 묘사되는 주인공이죠. 소설 첫 마디가 네. 시 자체야. 이 독자들한테 당신은 박자가 된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시작해. 제가 네. 생각해보면 약간 선생님도 그 박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인식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상을 박제시키고 싶어요. 혹시 이상을 최후의 보는데 칭찬 들었어. 그래요? 이상을 보면서 야 진짜 나랑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시죠? 뭐 그러니까 네. 끌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점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네. 깊이, 네. 인간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 파헤쳐 놓은 거. 그러니까 이상이 끌릴 수밖에 없죠. 우리 노래라는 게 노래나 그림이라는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끌리게 만들죠. 그렇죠. 네네. 마찬가지 글도 이상은 나한테 엄청나게 감동을 줬어. 평생을 내가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너무 부러운데요. 평생을 내가 추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에너지일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상의 작품과 관련해서 노래도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시즌
백 몇 가지 되는 시 중에 네. 딱 한 군데만 뭐 어떤 인부들이 돌을 갖다가 놨는데 네. 없어지고 비가 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하여 내가 이런 장문을 했다. 네. 글을 썼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하도 네 글이 시가 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쉬운 글을 쓰겠다 네. 하면서 이런 시를 쓴 거야. 이런 시를 따로 없어요. 네. 이런 시를 장문을 썼다. 네. 그걸 제가 너무 쉬워. 네. 그 내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또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한 소절만 좀. 내가 그다지 사랑했던 그대여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오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헤어진 여자 너무 이쁘잖아. 자 그러면 나 내내 어여쁘소서.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다 같이 다 같이 피카소, 니체, 쇼펜하우, 아인슈타인, 말러 다 같이 부르는 거야. 여쁘소서 엔딩에 그 사직동 네. 이장이 살던 골목에서 오케스트라하고 여쁘소서 그렇게 하는 걸 노래 소설이 끝이 나요. 우리가 이상과 우리 조영남 선생님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그래서 하나가 책이 안 팔려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시고 살아오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상의 날개를 통해서 이상의 이상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파격, 삶의 실험입니다. 이상이라는 인물은요, 뭐 시든 소설이든 늘 파격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상이 뭐 기존의 질서를 좀 거부하고 실험을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용기가 난 거야. 나한테는 네. 허접하게 죽음도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맨날 뭐 째제제하게 괴제제하고 이게 그림 그리고 내가 만일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 내가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길 거야 지금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예. 죽을 각오라는 게 죽는 걸 알았죠. 각히라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입장이. 그만큼 처절했기 예.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닮아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과 우리 조영남 선생님의 삶이. 근데 선생님 삶을 보면은 뭔가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봐도 이건 진짜 파격이었다라고 선택하신 길이 있다면 뭐가 내가 있을까요? 벽을 맞아줄 제가 책을 썼어. 네. 맞아줄 각오를 쓴 100년 만에 친일 선언. 네. 그 책 써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내가 이완영 동생으로 사방에서 2년간 유배당하고 네네.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조수가 네. 저 조영남 그림은 조영남이 그린 거 아니고 자기가 그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네. 법정 싸움을 했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나오니까 네. 친구들이 야 재판하지 말고 그냥 방송하고 노래하다 하면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림을 안 그릴 사람이면 오케이야. 근데 내 주의가 그거밖에 없는데 쭉 그려야 되는데 이건 빨간 줄이 가잖아. 네. 빨간 줄이. 그 사기꾼이 사기 전과니까 사기꾼이 살아야 된다는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상고했죠. 상고해서 무죄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 네. 또 무죄 나오고. 딴지 대명가 하면 우리 조영남 선배님이신데 그런 선택들이 계획된 실험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해요. 내 마음대로 마음 가시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은 늘 자유로우면서도 재밌게 살아야 된다. 네. 재밌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거에 걸리더라고. 그걸 다 정면 대결해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남 눈치 보느라고 제가 할 말 못 할 때가 그런 건 할 말 많거든요. 못해요. 네. 네. 우리도 조영남 선배님처럼 살자. 그게 쉽지가 않아. 공통점이 이상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썼잖아요. 의식의 흐름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삶을 딱 사시는 맞아. 조금 더 한 수 위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삶을 구현한 거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내가 한수위는 이상보다 오래 살았다는 거.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형님, 난 당신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젊을 때 죽지 않고 난 오래 살았어. 이게 내가 건강을 하게 살았다는 거. 쇼펜하우가 그 72세까지 살아요. 네. 맹겼어. 그 쇼펜하우가 좋았던 칸트, 임마누엘 칸트. 네. 순수이성 비판. 그 칸트가 82세까지 살았어. 그래서 내가 목표가 칸트를 이기는 거야. 이기고도 남으시죠.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좋습니다. 근데 뭐 8순 때 저희가 뭐 플랜카드도 봤지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은 굉장히 저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충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진영 씨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해 주시죠. 지금 너무 독특하셔서 못 쉬실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잠깐 쉬어가는 저희 야심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범상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어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뜨드 조영남의 말 베스트 3 준비했습니다. 먼저 3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는 우리에게 재밌게 살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야, 재밌게 살라는 거야. 재밌게 살라고. 재밌게 왜 살았냐? 네. 살아야 되잖아. 이왕 네. 살아야 되니까. 우중충하게 살 거야? 재밌게 살 거야? 재밌게 살고 재밌게 싶어요. 살아야죠. 끝. 그래서 그냥 그렇죠. 자 다음 2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조영남의 말 베스트 3에서 2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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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이상 산 조영남의 뇌를 고장냈다. 뇌가 고장났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쇼펜하우어보다 이 조펜하우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부분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이상의 이상을 쓰시면서 뇌경색을 그렇죠. 앓으셨다고 실제로. 그게 어려운 도표 네. 많잖아. 네. 이상 시에. 네. 이게 뭔가 처음에 내가 쓰는데 밤 2시쯤 되면 내가 자야 되잖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불 끄고 잘라 그러면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건 못 치니까 적어요. 네. 글로.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잘라 그러면 또 생각이 나. 그럼 또 일어나서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뇌가 망가지더라고. 세상에. 그 정도로 몰입하셨군요. 야 이상은 정말 이상이다. 맞아요. 네. 조영남의 말 베스트 3 중에 넘버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나는 원단 이기주의자다. 추모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죠. 아니 이런 또 심오한 말을 하셨는데. 이걸 유서에 쓰셨다던데. 유서를 벌써 쓰신 거예요? 유서? 월간지에서 네. 신동아 뭐 월간조선 네네. 이런 데서 미리 쓰는 유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몇몇 썼거든요. 네.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하지 마라.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날 싸가지고 불태우고 영동대교에 뿌려라. 그러니까 영동대교에 뿌리는 게 불법이래. 안 돼요. 어허. 그래서 네. 이제 다음에 유서 쓰면 내가 영동대교 가로 몰래 추가하려고. 오케이. 아이고. 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얘기할수록 네. 계속 너무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조영남 선생님의 말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 웃음 속에 철학이 있고 농담 같은 말이지만 왠지 진심이 묻어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한 베스트 3 어록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마지막 키워드. 딴짓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입니다. 그건 뭐 원리죠. 네, 원리요. 예. 오, 내 마음대로 산다.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딴짓하지 말고 어디 새지 말고 한 길만 한 울만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나는 딴짓을 해야 재밌잖아. 노래하는 거에 네. 재미가 없어. 이 상업이 되니까 노래하는 게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래라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딴짓한 거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노래가 상업이 되니까 이거 뭐 어디서 무슨 노래 해야 된다. 어떻게 해 노래 이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또 찾아야겠다. 한 게 내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장이었어요. 농고등학교. 네, 네. 미술부장이 있으니까 그림을 잘 그렸었죠. 그리셨군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이제 화트 그리는 화가로 알려졌죠. 근데 선생님 보면은 가끔 신이 왜 다 몰아주셨을까? 노래도 잘하시는데 그림도 잘 그리시고 예술적인 많은 재능들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딴짓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네. 야 여러 우물 파면 물이 안 나와. 그건 지겹게 들었어요. 네, 한 움만 팔아. 한 우물 팔아. 네. 노래 우물 파니까 물이 나오고 네. 그림 또 물이 나와. 네. 또 책 쓰니까 거기서도 물이 나오고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 우물을 파야 되는 거구나. 여러 우물을 팔고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아. 그렇게 얘기했어야 나 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주는 어르신 처음 봐요. 최고다. 잘 놀다는 건 네. 세시봉에서 그 청식이 형주 네. 만나고 쭉 50년 동안 걔네들하고 사귀어오고 네. 그러면 잘 노는 거 아니야. 한판 잘 놀았죠. 지금 마지막에도 내가 80이 되는데도 국회 방송까지 오게 돼. 네. 더 이상 나보다 잘 놀 수가 없어요. 난 잘 놀다 가는 거지. 그렇죠? 네. 쇼펜하우보다도 오래 살고 조페나우어. 더 이상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공감 가는 게요.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면은 잘 살았다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원했고 재밌었기 때문에 Right. 잘 살았다라고, 잘 놀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네,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가 없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다 이뤘어. 아. 야, 최고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네네네. 버킷리스트가 없을 만큼 내 삶에 다 이뤘다는 거는 그만큼 재미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성과도 맛봤다는 건데 네. 얼핏 느끼기에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재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랑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또 다르지. 네. 즐거움도 포함돼요. 재미있으면. 네. 행복도 포함되고. 네. 거기에 좋은 것들이 다 포함돼야 돼. 그런 재미여야 돼. 도둑에 재미를 붙여서 한 건 그건 나쁜 재미고. 그건 도둑만 하다가 죽잖아. 그런 건 나쁜 재미고. 그러니까 선한 재미.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재미죠. 네. 오늘 인생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남겨주실까요? 이왕 사는 거 네. 재밌게 살자. 재밌게. 뭐 살아야 되잖아. 네. 저 아저씨도 카메라맨 아저씨도 재밌게 살아. 이왕 사는 거. 알았지? 형이 얘기한 거. 재밌게 하셔야 돼요.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살아. 네. 아이, 카메라 감독님 활짝 웃으시네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아, 오늘 선생님 만나고 많이 웃게 됐어요, 저희는. 우리 진영 씨 소감 어떠세요? 지금 조페나우어 만나고 치아 스무개 보여요. 왜냐면 선생님은 꼰대가 아니시라는 거를 오늘 열심히 느꼈어요. 그쵸. 왜냐면 아유 또 꼰대 소리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버킷리스트가 없어.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거든. 오히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꼰대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꼰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내가 나를 틀에 가둬놨구나. 이제 좀 자유롭게 풀어줘야겠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너튜브에서 이상의 날개를 소개하면서요. 그냥 하면 재미없어서 이거를 이상의 동선처럼 따라서 움직이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 3가에서 시작해서 남대문 거쳐서 서울역 갔다가 다시 이제 신세계백화점. 날개. 네네. 그렇지. 그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스스로도 재밌고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분 있으면 네.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서울을 그렇게 걸어보는 것도 또 자녀가 있으면 같이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책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읽으면 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 주인공보다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 그걸 느껴야 돼. 네. 이상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네. 재밌게 사는 거.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한 시간? 처음이야 이상에 대해서. 네. 내가 이런 순간을 꿈꾸고 연구를 했는데 네. 처음 이런 걸 시간을 줘서 이거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 우리 잘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네. 최고의 문학가니까. 네. 나중에 정말 버킷리스트대로 천국 가시면 이상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어떤 얘기 하고 그건 싶으신지 너무 궁금해.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신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아서. 아니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작가인데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그 시를 몇 번이나 읽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해설서를 쓸 만큼 사랑했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만나면 싶으십니까? 실망할 것 같아. 그래요? 진짜 실체를 보면. 내내 어여쁜 상태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죠.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큐. 네. 무대 인사하시는 것처럼 아주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역시 조영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오늘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 좀 더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삶의 가치가 제 마음속에도 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는 좀 더 재밌게 살아볼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조영남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함께할 기념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중에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인 분들 있으시죠? 서로 갈등을 겪고 투닥이며 싸운 적 적어도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 책은 형제나 자매, 남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의 비밀을 탐구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27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유명인들의 일화를 담아냈습니다. 책에서는 형제, 자매, 남매 간 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며 관계 회복의 가장 실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저자는 이들을 타인의 시작이자 영원한 경쟁자라고 정의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의 애정이 어느 한쪽에 쏠릴 때 질투와 열등감, 피해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죠. 이 밖에도 서로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남매, 태어난 순서에 따라 다른 성격 등 흥미로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출생 순서가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며 첫째와 둘째, 막내, 외동의 면면을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모습과 형제 자매 간의 복잡한 감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을 통한 가족의 속마음이 알고 싶다면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를 추천합니다.
아빠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이겠죠. 책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는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인 저자 윤태진 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아들을 위해 집필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자녀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한 조언으로 구성됐는데요. 삶은 언제나 약간은 즐거워야 한다. 후회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등 아들에게 전하고픈 인생 법칙들을 담았습니다. 과식하지 말아라, 잘 자라, 물을 많이 마셔라, 소셜미디어에 빠지지 마라. 흔한 잔소리를 넘어 삶의 내공이 느껴지는 귀여운 충고가 가득한데요. 저자는 여느 자기 개발서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실전 팁을 모았다며 이 책이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춘에게 필요한 인생 법칙이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늘 가족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네 아버지. 그의 지혜로움과 따뜻한 사랑,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를 통해 만나보면 어떨까요?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힘들 때가 많죠. 가족이니까, 늘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또 오랜만에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책,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입니다. 우리 엄마만의 특별한 매력을 3가지 적어보세요. 최근에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나요? 엄마가 가장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딸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엄마와 딸이 가까워질 수 있는 100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모녀가 번갈아가며 교환일기를 쓰듯 같은 주제에 대해 엄마와 딸이 순서대로 답을 적어나가는 방식이라 서로의 생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엄마와 친해지고 싶은 딸이나 사춘기 딸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엄마, 서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사람 등 이 세상 모든 모녀에게 추천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해가는 이 책은 마치 먼지 쌓인 졸업 앨범처럼 이따금 꺼내서 읽어보면 우습기도 하고 꽃끝이 찡해지기도 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책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였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입니다. 상담 심리학자 김혜원 교수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연구한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은 고립, 은둔 청년을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짚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영원히 정의의 편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 변호사이자 제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강신옥의 회고록입니다.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청 학년 사건, 12.6 사건 등 여러 시국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그가 한국 현대사의 속살과 진실을 들려주는데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 이 책에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기존의 왕자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그 자리를 노리며 북한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데요. 삼국의 외교적 역학관계 속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대안, 함께 고민해 보시죠.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종종 잊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죠. 하지만 가까울수록 더 많은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만난 책을 통해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께 또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애정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